자,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물질이란 뭐냐? 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소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하고 있는 책상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뭐뭐가 있죠? 쇠, 또 나무, 또 저 밑에 구석구석 보면 플라스틱. 맞지? 쇠, 나무, 플라스틱. 소재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지. 고유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물질이란 고유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분자라는 개념, 성질을 지니는 독립된 입자, 최소 입자, 그 다음에 결정, 고체나, 그러니까 금속 같은 고체 결정이나 아니면 분자들로 이루어진 결정도 있지만 어떤 입자들이 원자나 이온 같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딱딱한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독립되어져 있는 거고 얘는 반복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비결정질도 있어요. 유리 같은 거. 근데 주로 분자라는 말과 결정이라는 말을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란 말이야. 특성이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왜 나무랑 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응? 뭔가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나무다? 얘는 철인 것 같다. 어떤 근거를 통했을까라는 거지. 일단 나무라는 거는 모양, 그 표면에 올라와 있는 모양, 무늬를 보고 알 수 있어. 사실 이거 합판이긴 한데, 그건 이제 기가 시간에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나무를 결대로 잘라서 수직으로 교차해서 붙인 걸 합판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철이라는 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지. 이것만 되니까 무거워서 안 붙나? 여기 자석 갖다 대면 붙어요. 얘는 접착력이 약한가? 응? 어쨌거나 나무랑 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을 분류해 보자. 22계정에서 이 부분이 살짝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할 때 요거를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물질이 가지는 성질에는 크게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그리고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존재해요. 왜 이리 삐뚤음하지? 왜 자꾸 삐뚤음하지? 바로 적어.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겉보기 성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질이라고 하면 측정 가능한 것이면 전부 다 성질이야. 측정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 성질이란 우리가 다른 말로 양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럼 양적 성질이란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양과 관련된 성질. 물질의 양 하면 질량이죠. 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게 크기 성질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양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성질. 길이, 질량, 부피, 무게, 두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기 성질입니다. 세기 성질은 우리가 질적 성질이라 그래요. 질적 성질이란 게 뭐냐? 그 양이 변하더라도 그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 양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온도는 차라리 양적 성질에 좀 더 가까워요. 바로 상태 변화 온도. 그냥 온도 말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점들이 있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또 뭐가 있을까요? 밀도. 그리고 용해도. 사실 이번 단원에 가장 중심적으로 배우게 되는 성질이 바로 세기 성질일 거예요. 밀도나 용해도, 상태가 변하는 온도. 겉보기 성질은 우리가 화학 시간보다는 언제 배우게 되냐면 중등교과 지구과학 심화에서 배워야 돼요, 원래는. 겉보기 성질이란
우리 사람이 가지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5가지 감각이 뭐야?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소리로 듣는 거.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맛보는 거. 촉각, 손으로 만지는 거. 그지? 이 5가지 감각, 노트 없냐? 오늘 안 들고 온 거야. 아니, 노트를 뽑아줘? 페이지만? 필기할 거를? 그럼 뽑아달라 그래. 선생님 있단 말이야. 잠시만.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사실 언제 나오냐면, 중등 우리 지구과학 심화 파트에 광물이라 그래서 볼을 이루는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를 구별할 때 쓰는 게 겉보기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색, 좋은 색, 굵기, 결정 형태, 쪼개짐이냐 깨짐이냐. 그 다음에 산과 자성.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색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 어떤 물질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좋은 색은 그 광물을 조흔판이라고 하는 한 번 구워낸 도자기판 있거든요. 초벌구이 자기판. 원래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우리가 흙으로 흙반죽을 해서 찰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고 얘를 잘 말린 뒤에 그거를 그 가마에 넣어서 구워내요, 한번. 그러면은 모래 알갱이들의 표면에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서 알갱이끼리 연결돼서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워낸 그 그릇에 유약이라고 하는 유리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발라진 성분을 칠해서 바르고 한 번 더 구워내면 그 유약 성분이 녹으면서 유리처럼 그 도자기 표면에 코팅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만 구워냈을 땐 도자기 표면이 어떻다 만져보면 거칠거칠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꽤나 단단해요. 굵기가 좀 높아. 6.5니까 꽤 높단 말이야. 거기에 다른 광물을 이렇게 긁으면 광물이 가루가 된 가루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가루 색깔을 우리가 조흔색이라 그러는데 돌 색깔과 가루 색깔이 다른 것들이 꽤 많다는 거야. 그다음에 굵기. 아까 말한 단단한 정도. 서로 긁었을 때 상처가 어느 쪽에 나느냐로 그냥 비교해 놓은 게 굵기예요. 결정형은 자연에서 나타날 때 산출될 때 가지고 있는 알갱이 형태. 쪼개짐과 깨짐은 힘줘서 부셨을 때 특정한 모양으로만 부서지냐 지 맘대로 막 다 부서지냐의 차이. 산과 자성 반응이란 말 그대로 그 광물에 산성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혹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반응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이제 밀도와 용해도 그리고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이라는 상태 변화 온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순물질, 혼합물 어떤 성질의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필기 다 됐어요? 그럼 바로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밀도입니다.
밀도란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빽빽한 정도가 될 거예요. 공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다르게 이제 공식으로 적으면 보통 D는 V분의 M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부피 크기 성질이거든요. 응? 질량도 크기 성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둘을 가지고 계산해내는 밀도는 무슨 성질이 된다? 세기 성질이 된다는 게 재미있는 특성이죠. 응? 그래서 밀도는 밀도 자체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재야 된다? 네, 부피랑 질량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값이에요. 밀도는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로 밀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은 원래 어떻게 재죠? 네, 저울을 재네. 어떤 저울을 써야 된다 원래? 원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은요. 원래는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처럼 분동이라고 그 무게추 있잖아요. 무게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 값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전자저울을 여기에 넣는데 솔직하게 선생님은 물음표예요. 이건 아닌데. 원래 전자저울은 압력을 통해서 재는 저울이란 말이에요. 얘는 힘을 재는 거라서 무게를 재는 저울이에요. 질량이란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는 어떤 요만한 사이즈의 금속 덩어리, 우리 얘를 1kg으로 합시다라고 해놓고 그걸로 재는 게 질량이란 말이야. 분동이라는 말은 얘를 나눈 거랑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자적으로 나뉜대요, 솔직하게. 어쨌거나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부피 측정인데 부피 측정은 액체를 활용해서 부피를 잽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제 액체의 부피는 뭐로 재죠? 눈금 실린더 혹은 피펫이라는 도구를 써서 재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눈금 실린더가 됩니다. 피펫은 뭐냐면 엄청나게 커다란 스포이트인 줄 알았는데 눈금이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 고무 안 달린 걸 피펫이라고 그래요.
중학교부터 학교 과학실 가면 길쭉하게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고체는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가야 돼요.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궈서 증가한 부피를 재는 게 부피예요. 여기서 중요한 녹이지 않는 액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눈금 실린더나 피펫을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눈금 재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눈금들이 있는데 실제로 액체 부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끝부분, 유리랑 닿은 부분이 올라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어디를 재야 된다? 여기 눈금 끝일까요? 요 맨 밑에일까요? 중간쯤일까요? 네. 요 밑에 평평한 곳의 눈금을 읽는 거냐.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눈의 높이가 그 눈금과 어때야 된다? 나란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이 눈금을 읽는데 요게 진짜 중요 포인트예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라 쳐. 단위는 밀리리터예요. 그러면 지금 딱 저 눈금에 정확하게 물려 있다고 하면 부피는 얼마라고 읽어야 된다? 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 지금 한 눈금이 1ml잖아. 그러면 억지로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15.0이죠. 그러니까 15ml가 아니고 15.0ml로 써야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밀도를 구할 때도 어디까지 써줘야 된다? 15. 소수점이. 그치,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줘야 거기가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리고 밀도와 관련된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가 부력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밀어낸
바깥 공간 환경의 무게만큼 내가 떠받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뜹니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부력이죠. 두 번째, 혼합물. 서로 다른 물질을 섞은 걸 말하는데 이런 거야. 콩 한 컵과 좁쌀 한 컵. 섞으면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콩 한 컵하고 질량 한 컵을 섞었는데 질량이 변하나요? 안 변하지. 부피는? 네, 변하게 되죠. 왜? 콩 입자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간다? 좁쌀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결국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섞이기 전과 후에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감소합니다. 섞고 나면. 그래서 밀도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특히 이 부피라는 녀석이 세 번째, 부피는 열팽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뭐일 때 조심해야 된다? 물의 상태 변화를 조심해야 돼요. 물은 액, 고, 기. 그 외 나머지 모델은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죠? 물은 얼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봅시다. 용해.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용질은 뭐냐? 용매에 녹을 물질이 용질입니다. 그러면 용매는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 용매가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녹아서 만들어진, 이 두 가지가 다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용액, 즉 보통은 액체 상태의 균일한 혼합물을 가리켜서 용액이라고 합니다.
즉 용매랑 용질이 섞여 있는 것이 용액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융해는 뭐지? 그치.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도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한국어로 표현하면 녹는다. 자, 요게 헷갈리면 요렇게 보시면 좀 더 쉬워요. 봐봐. 설탕을 물에 넣어서 녹이면 뭐가 되죠? 네, 설탕물이 되죠. 그지? 자, 설탕이 바로 용질입니다. 물은 네, 용매가 되겠죠. 설탕물이 용액. 그럼 요 화살표가 바로 용해인 거지. 이해가 돼요? 현행 중등 과학에서는 안 가르치고 희한하게 현행 수학에서도 안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농도입니다. 언제가 원래 고등과정 가서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가장 많이 근데 이제 은근히 수학 시간에 옛날부터 풀어도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종종 수학 시간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지? 되게 이상하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농도 관련해서 제일 풀기 싫어하는 문제는 농도 구하는 문제죠. 더 싫어하는 문제는 일정한 농도의 소금물에 물을 탔을 때 변화하는 농도 구하는 걸 더 싫어하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문제는 일정한 농도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을 때 이 농도를 구하는 걸 더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는 건요.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었을 때의 농도 구하는 게 제일 싫죠. 그 열 할 때 가르쳐 줬죠. 원래 이제 농도는 정의가 뭐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법.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값을 계산하면 용질의 질량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얘는 혼합물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이게 종종 용해도 문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란 뭐냐?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용해도란 어떤 용매 100g에 딱 용매의 양을 정해주는 거야.
용매 100g당 최대로 많이 녹일 수 있는 용질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해요. 네. 더 녹지 않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용해도는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있냐면, 기본적으로 온도, 용매의 온도, 그리고 외부 환경인 압력, 얘는 기체일 때만, 그리고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 일반적으로 용해도는 가장 우리가 많이 바뀌는 게 온도란 말이야. 응? 기본적으로 고체 용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에 잘 녹아요. 그런데 기체 용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안 녹아요. 응? 잘 생각해봐. 그 네스퀵 혹은 제티라고 불리는 코코아 파우더가 있죠. 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는 초코 우유가 되는, 그지? 따뜻한 우유에 잘 녹아요? 찬 우유에 잘 녹아요? 고체라서 그래. 그런데 여기 교보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절대로 내가 목이 말라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탄산음료라 그러죠. 탄산음료들은 따뜻할 때 탄산음료가 맛있어요? 차가울 때 탄산음료가 맛있어요? 차가울 때 맛있지. 왜? 네. 탄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말하는 거야.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물에 녹여놓은 물을 탄산수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성분들을 녹여서 콜라, 사이다, 환타 등등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반대죠. 그리고 우리 학원 로비에 가면 저기 여러 가지 열대어들이 어항 속에서 잘 놀고 있죠. 매주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잘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바닥에 물고기들이 흘린 찌꺼기 먹어 없애는 새우들도 있고요. 벽에 붙어서 이끼 떼먹고 돌아다니는 청소 물고기도 몇 마리 들어있고, 그렇죠. 근데 집에서 저런 어항을 관리하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 물고기들, 특히 금붕어들이 물 위로 뻐끔뻐끔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여름철에 많아요. 왜?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된다? 적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 용질입자들이 용매랑 비슷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더 잘 섞인단 말이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입자 운동은 누가 제일 활발해요? 기체가 제일 활발하지. 액체보다 기체가 너무 활발하면 얘네들이 섞어놓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섞이게 하려면. 기체의 입자 운동을 좀 둔하게 만들면 액체랑 좀 섞여 있겠지.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섞이고요. 고체는 워낙에 둔하잖아. 얘는 온도를 올려서 입자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좀 더 많이 활발하게 해줘야 뭐랑 잘 섞인다? 액체랑 잘 섞이겠다, 그지? 그리고 하나 더. 기체에 대해서만
압력에 따라 용해도가 기체일 경우에만 주로 이렇게 돼요. 거의 정비례하듯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다를 옆에 좀 떼고 할까? 잘 보이게. 잘 보이게. 사이다를 땄더니 막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지금 따는 순간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물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이렇게 거품의 형태로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흔들면 어떻게 돼? 흔들고 나면 팍 터지잖아. 왜 그렇게 터지냐면 우리 물리 시간에 열 할 때 배웠잖아요. 사실 온도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따뜻한 거와 찬 건데 되게 입자 관점까지 들어가서 보면 운동이 활발한 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운동이 둔한 게 온도가 낮은 거고. 내가 음료수를 막 흔들면 물 안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은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기체가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은 적어지지. 그 상태에서 압력까지 낮춰버리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기체가 빠져나오고 싶어 하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면서 팍!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 악성 폐습인데 선생님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부터는 거의 이제 병장들 너무 무게 잡지 말라고 초반에 이제 망가뜨리는 용으로 장난치던 게 뭐였냐면 병장을 다는 날 어디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인원 점검하잖아요. 군대 배경으로 하는 코미디나 그런 거 보면은 점호 이러면서 몇 생아가 점호 인원 몇 명 해가지고 막 되게 진지하게 신고해야 되는 그 시간 있잖아. 자기 전에 인원 점검할 때. 인원 점검 직전 시간에 시간 제한 5분을 주고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어 놓은 1.5리터 콜라를 원샷하게 합니다. 그 상태로 점호 시간에 버티고 앉아 있어야 돼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가 트름이고요. 꼭 심할 경우 애시드 브레스를 뿜는 그거 실패하면 다음날 또 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병장으로 안 불러줌 이러면서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근데 좀 이제 근데 그게 뭐다?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병장 될 때 다 해야 돼요. 끝.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취침해 하면 전부 다 화장실을 확 끔찍했어요. 트름이 진짜 선생님 이제 토하진 않았고 트름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 누르고 있는다. 자, 저먹고 취침 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필기 다 했어요? 다 돼 있어? 자, 용해동 곡선 그래프를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 선에 위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선상. 이 선에 위치하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다? 녹아있을 수 있는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온도마다 어떻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고체란 소리다. 그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용액 P라는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얘는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죠. 요 밑에 영역을 우리는 불포화, 아직 최대로 녹지는 않았다라는 소리고요. 요 위쪽 영역을 우리는 과포화, 더 녹을 수 있다는 소리죠. 아니, 억지로 더 녹아있는 상태라는 소리지. 그런데 원래 과포화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어떻게 된다? 바로 포화 상태까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 불포화 용액 P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온도를 낮춰서 포화 용액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 용지를 요 높이 차이만큼 더 녹여서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포화 상태가 되고 났는데도 더 냉각을 시키면 과포화점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과포화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된다? 잠시 뒤에 여기 P-점으로 이동하면서 포화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차이만큼 있지. 여기서 요까지 차이. 이 차이만큼 뭐가 된다? 석출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용질이 녹아있던 상태에서 쫓겨나서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고, 포화 상태보다 더 녹이면, 더 낮추면 설탕이 쫓겨날 것 같은데, 참고로 설탕은 용해도가 기본적으로 되게 크고요. 엄청나게 크고요. 두 번째로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용해도 차이가 안 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설탕이에요. 아예 안 나진 않는데 대부분 시럽이 돼버리죠. 결합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석출이라 그래서 바닥에 결정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럼 결국 이 용해도 곡선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때, 혼합물의 분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 석출에 대한 개념인 거죠. 얼마만큼의 용질이 쫓겨날 것인가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00g이라는 겁니다.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잡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여기 용해도 Y축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작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낼까? 그렇지. 용매의 양이 100g이 아니라 200g이 되거나 50g이 되게. 학교 선생님이 정말 치졸하면 150g이 되게 하겠죠. 응? 더 치졸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용매의 양을 숨기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숨기게 돼요. 자,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만 잠시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숨기고 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방금 나눠준 프린트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책에 봐봐. 용해도 곡선은 그 용해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울기가 클수록 저기 밑줄 좀 그읍시다. 물질마다 저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63쪽 그 표에 보면.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프 보니까. 맞지? 그에 비해 질산칼륨은 어때요? 기울기가 되게 크죠? 그 말은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되게 크다. 따라서 온도를 내렸을 때 가장 많이 석출되는 물질이 될 거고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거의 없죠. 약간 있긴 한데 별로 없잖아. 그 말은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변할 때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다. 즉 석출되는 양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 온도에 따른 변화, 압력에 따른 변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게 2010년대 초반 대전 지역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이거든요. 부산보다 공부 잘합니다, 대전이. 자, 152번부터 한번 보자.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80g을 60도의 물 100g에 용해시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표에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60도에서 위쪽으로 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 선을 따라서 줄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지. 1. 이 물질들의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다 증가하고 있죠. 2. 포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생긴다. 석출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3. 80g이라 그랬잖아. 그럼 80g, 60도와 80g의 점을 딱 찍어 봐봐.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은 과포하다. 맞죠?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은 불포하다. 맞지? 자, 5번. 불포화 상태는 온도를 높이면 포화가 된다. 온도를 낮추면 포화가 된다. 그치, 낮춰야 된다 그랬죠? 153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A는 불포하다. 과포하네. 자, 2번. B점에 있는 용액 250g을 여기를 좀 봐봐. B점이 지금 뭐예요? 80도 C? 아니, 봐봐. 요걸 봐야 돼. 저기 B점이라는 말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80도 C, 어떤 고체 물질 80도 C의 포화 수용액 250g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문제 푸는 패턴. 뒤에 아마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 없는데 아마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심화 단계나 이럴 때. 그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80도씨 포화 수용액이라는 말이 보이잖아. 몇 도씨 포화 수용액. 그러면 이 80도씨의 용해도를 읽는 거예요. 얼마야? 150이지. 맞지? 여기에 플러스 100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을 하면 얼마가 나와? 250이 나오죠. 얘랑 같네?
즉 80도씨 포화 수용액 250g은 용질 150g에 물 100g 넣어 놓은 거지. 그러면 얘의 석출량을 계산할 때는 표에서 보이는 값 그대로 적어도 되죠. 왜? 용매가 몇 g이니까? 그치, 100g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250이 아니라 125g이나 500g을 줬다면? 아니죠. 얘는 이 250이 기준이 되는 값인 거야. 125는 절반이죠. 그러면 얘는 75에 50이라서 125인 거다. 500이면 그럼 말 안 해도 알겠죠. 몇 배다? 그치, 300에 200, 2배인 거지. 그 125면 석출량이 표에 나오는 값의 절반. 500이 되면 표에 나오는 값의 2배. 용매가 100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응? 그래서 얘를 60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결정 50이 석출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150, 여기가 100, 60, 80이잖아. 얘를 60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여기서 요만큼이 석출될 거 아니야. 얼마? 50. 근데 물이 100이니까 그냥 50g이라고 써도 된다는 소리인 거야. 맞지? C점에 있는 용액은 60도씨 물 50에 100만큼 녹을 수 있다? 아니죠. C점은 물 100g에 용질이 100g 녹아 있는 상태잖아. 그럼 물 50g에는 용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그치, 50만 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D. 그래서 3번이 틀렸죠. 2번이 맞고.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 D는 불포하니까 틀렸고, C를 80도씨까지 온도를 높이면 50g이 석출되는 게 아니라 50g을 더 녹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54번, 155번 두 개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자, 한번 볼까요? 154번. 다 녹았을 때는 사실 알 수 없죠. 20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맞지? 155번. 40도씨 물 50g에 25g을 잘 넣어서 녹인 뒤에 6.7g이 걸러졌으면 실제로 녹은 건 얼마죠? 10? 아니, 일단 녹은 양이 얼마냐고요. 봐봐. 25 빼기 6.7이잖아. 그럼 얼마죠? 18.3이죠. 물 50g에 18.3g까지 녹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100g에 네. 36.6g까지 녹일 수 있죠. 얘가 용해도잖아. 용해도의 뜻이 이거잖아요. 그지? 이해가 돼요? 그럼 156번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가장 큰 거, 기울기 제일 큰 거니까 질산칼륨이죠. 그래서 154, 155 했잖아, 방금 설명. 154는 알 수 없죠. 다 녹아버렸으니까. 155는 36.6이라고 방금 풀었잖아. 이제 156. 이제부터 풀이 마저 한다고.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제일 큰 거는 기울기가 제일 큰 질산칼륨. 80도에서 40도로 냉각시킬 때 결정이 제일 적게 석출될 건 염화나트륨.
60도 물 100에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을 때 농도가 제일 높은 거는 한마디로 60도에서 누가 제일 많이 녹냐지. 질산나트륨. 자, 80도씨 물 200에, 자, 200에 동그라미 쳐봐. 20으로 냉각시키면 석출량은 얼마냐죠? 80도씨 용해도가 얼마야, 지금? 159번에. 170이지. 20도 용해도는 얼마예요? 30이잖아. 그러면 빼면 석출량이 얼마? 140인데 얘는 100g당 석출량이잖아. 맞죠? 근데 물 얼마라 그랬어? 200이지. 그러면 얘도 몇 배? 2배니까 285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반응 넘어갈게요.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자, 우리 상태 변화 그래프. 가열할 때의 상태 변화 그래프를 보면 올라가다가 일정하고 올라가다가 일정하고 다시 올라가잖아. 맞지? 냉각시키는 그래프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오다가 일정하고 내려오다가 일정하고 내려갈 거야. 맞지? 요런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이 이거 상태 변화할 때도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줬었는데, 그지? 어떻게? 수평한 곳 양쪽 끝에서 세로선을 긋는 거죠. 수평한 구간 양쪽 끝에서 밑으로 세로선을 그리고 수평한 구간에서 만들어진 그 칸에 화살표를 그리고 응? 그러면 이때 각각 고, 액, 기, 액, 고가 되잖아. 맞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여기를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곳을 끓는 점.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곳을 어느 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상태가 변하는 곳의 온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순물질이라면 똑같이 나타나진다는 거지. 특히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겠죠. 물질의 양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거야. 한 개만 끓일 때와 세 개를 끓일 때의 그래프의 일부를 가져오면 한 개 끓일 때 세 개 끓일 때 끓는 점의 위치는 둘 다 어떻다? 100도씨로 동일하지. 하지만 양이 다르니까 온도가 변하는 빠르기가 다를 뿐이지 끓는 점이 바뀌지는 않죠. 어느 점도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밑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잖아. 저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빠르게 그래프만 지금 따라서 그려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15분. 혼합물이 되잖아요.
혼합물, 물질이 섞이게 되면 상태 변화 그래프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뭔가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 그래프 변화예요. 옛날에 맨 처음에 네이버가 지금 카카오, 즉 다음을 따라잡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솔직하게는 원래는 우리나라 제일 최고의 웹사이트는 원래 다음이었어요. 다음이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네이버나 뭐 라이코스 같은 다른 사이트로 다 넘어가 버린 거야. 무슨 짓을 했는지 가르쳐 줄까? 지금 들으면 상상도 못할 만한 짓인데, 이메일 보냈는데 돈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비슷한 짓을 한 그 국민 메신저도 하나 멍청한 놈들이 있었죠. 네이트온이라고. 지금 카카오톡 PC 버전 같은 게 네이트라는 사이트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옛날에 네이트온일 땐 그래서 네이트가 메인 홈페이지인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네이트온은 그 당시 요즘으로 따지면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것을 대체하고 있던 싸이월드라는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와 연동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네이트온이 엄청난 메신저가 될 수 있었죠. 메시지 보내는 거 유료화하겠다고 했다가 날아간 거야. 아니, 그 한계를 두겠다. 더 많이 보내려면 돈을 더 받겠다. 사람들이 우르르 좀 다 카카오톡으로 빠져버려. 그때가 이제 폰이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딱 그 시대라서 전부 다 카카오톡으로 넘어버려. 자, 어쨌거나 고체,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 액체가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100도씨, 여기는 0도씨. 100도씨면 뭐예요? 원래 물에? 그치, 끓는 점이죠. 0도씨는 어느 점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혼합물은 어떻게 될까? 그때 네이버가 그때 그 바람을 타면서 뭘 도입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질문에 답해주면서 그 답한 결과 중에 추천을 많이 받거나 성취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내공이라는 걸 주면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야 돼요? 스프부터 넣어야 돼요?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 그치? 그 질문에서 선택을 받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답이 뭐였냐면 물! 당연하지, 라면 끓이려면 물을 넣어야죠. 그 뒤에 욕설이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었는데 수업 중이니까 욕설은 생략하고 물! 자, 거기서 스프부터 넣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스프를 넣으면 혼합물이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끓는 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10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스프가 끓어오르는 동안 물이 계속 줄잖아. 그러면 국물이 어떻게 돼? 더 진해지죠. 그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즉, 스프를 먼저 끓이면 국물의 온도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면을 넣었을 때 면이 불지 않고 빨리 익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면파는 뭐냐면 라면지 설명서에 면과 스프를 넣으라고 했다. 두 번째, 실제로 옛날에 오뚜기인가 팔도인가 그 라면 연구소 직원이 직접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면부터 넣는다. 설명서대로. 과학적인 근거는요. 면을 넣어도 혼합물이 됩니다. 스프를 넣어도 혼합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넣는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안 길잖아. 실제로 면이 있는데 큰 차이는 유의미한 맛과 면의 상태를 변화시킬 만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자취생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상한 변태 레시피들이 나오고 있죠. 찬물에 면과 스프를 다 때려 박은 뒤에 처음부터 끓여도 된다. 웃기는 게 그래도 돼. 사실. 있기는 이거. 면의 느낌이 좀 질감이 바뀌긴 하는데. 그 뭐더라? 칼국수라면, 설명서에 보면 3분인가, 4분인가를 끓이라고 돼 있는데, 칼국수 라면을 8분인가 10분인가를 끓이면, 진짜 시장에 파는 칼국수처럼 면발이 팅팅 불어서 진짜 칼국수의 국물 느낌이 나게 된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면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자, 끓는 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된다? 어느 점의 경우도 어떻게 된다?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면서 내려가요. 우리는 이 현상을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이 현상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은 둘 다 농도에 관련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특히 어느 점 내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산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서울 경기도에서는 아마 어제도 했을 거예요. 제설제를 뿌리죠. 눈에다가 제설제를 뿌리면 그게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인데 원래 눈에다가 염화칼슘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이 나요. 그리고 녹으면 여러 개의 이온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3배로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훨씬 어느 점이 빨리 내려가서 더 얼지 않고 눈이 녹아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녹으면 쓸어서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혼합물이 이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체와 고체를 섞는 혼합물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합금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납땜 해본 적 있는 사람? 납철사의 그 로봇이나 회로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납땜 해가지고 인두로 찢어가지고 납 녹여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회로에 그 반도체 칩이나 전선 같은 거. 그거 할 때 보면은 그 납이라는 금속도 녹는데 플라스틱이 타거나 녹지 않죠.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납이라는 금속과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섞은 걸 연납 혹은 우리가 퓨즈에 쓰는 그 금속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납에 녹는 점은 680도나 되고요. 되게 물론 낮은 온도, 그 금속치고는 낮은 온도긴 한데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니죠. 600도 정도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안티몬이라는 금속이
450도 전후에서 녹거든요. 나 정확하게 온도가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응? 이 둘은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하죠. 네. 그 말은 납이라는 금속과 안티몬이라는 금속은 둘 다 순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을 섞은 합금은 몇 도쯤부터 녹냐면 120에서 150도쯤부터 녹아요. 어떻게 된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고 뭐가 나타나? 수평한 구간도 안 나타났죠. 그지? 요게 이제 좀 특징이고, 나중에 액체 액쇼 혼합물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할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해 주기로 할게요. 이거를 알고 있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다른 영화 보다가 빵 터진 장면이 하나 있거든. 그 지구 내부 구조라던가 지진 같은 거 지구 내부 구조 이런 거 설명할 때 가끔씩 학교에서 보여주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코어라고. 그 지구 외핵의 대류가 멈췄어.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주 방사선이 막 지구로 쏟아지고 새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막 옆에 있는 건물에 들이받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금의 이 문제는 어쩌면 외핵의 대류가 멈춰서 생긴 자기장 손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이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던 나사 과학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외핵이 멈추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나사가 특별히 개발한 심저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탐사할 수 있는 그 특수 탐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뚫고 들어가서 외핵에 원자폭탄을 설치해서 외핵 안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충격으로 외핵을 대류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특수 탐사선을 설명해 주는데 선체는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할 때 나 빵 터졌잖아. 다 죽겠는걸. 짜증 바꾼요. 합금이면 어떻게 된다고? 아이씨, 다 죽겠는데? 은근히 SF 영화에서 이 영화 감독들은 공대생이 아니잖아요. 이공계열 엔지니어들이 아니잖아. 꽤나 많이 종종 이런 버그들이 잡힙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문제 여기 우리 오늘 한 거 6강 거 다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끝.